저는 올해로 72세가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굴곡이 있었고 그 속에서 가족을 지키며 이끌어 온 시간이 참 길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촌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 한다며 농사일을 도왔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땐 그런 환경이 너무 싫었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고 일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일찍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죠. 남편은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성실한 사람이라서 저도 그 점이 참 좋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지만 둘이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는 시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차곡차곡 하다 보니 언젠가는 작은 집 하나는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현실이 되었죠. 우리 부부 집도 사고 아들을 위한 집도 한 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부부는 아들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제가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기억이 있었기에 아들만큼은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만큼 교육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유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유학 가고 싶어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당시엔 IMF 경제 위기로 모두가 힘들었던 시절이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면서도 힘들었는데 유학이라니.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이 앞섰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유학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우리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들은 고집이 대단했습니다. 엄마, 이건 제 인생의 중요한 기회예요. 외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제가 더 많이 배워서 나중에 돌아오면 그만큼 보답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간절히 원한다면 한 번 더 힘을 내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 역시 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 길을 택한다면 끝까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경제 위기는 우리 가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도 구조 조정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강제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회사에서 휴직을 하라고 하네. 학교 가서 교육받을 기회를 주고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부르겠다고 했어. 남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가 회사를 얼마나 아끼고 열심히 다녔는지 알기에 이런 결정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다 시대 탓이잖아요. 일단은 회사에서 제안한 대로 교육을 받고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봐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서 제안한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회사가 언제 다시 부를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힘을 주며 버텨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유학을 떠난 상황이었고 우리는 매달 아들의 유학비를 보내줘야 했습니다. 남편이 휴직 중이니 이제 저 혼자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만 했죠. 여보, 이제 내가 일을 해야겠어요. 우리 아들 유학비도 보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니까 내가 나가서 벌게요.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도 안 해본 사람이 견딜 수 있겠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냥 집에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저는 근처 식당에 취직해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물에 손을 담그고 하는 설거지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아들의 유학비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식당에서 쏟아지는 설거지거리를 처리하며 저녁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죠.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요. 남편은 매일같이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버티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힘을 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먼 타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잘 지내고 있겠지? 외롭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버텨야 아들이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남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초조한 마음에 집에서만 머물고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이 시기가 지나면 분명히 다시 좋아질 거예요. 남편도 자신을 다잡으려 애쓰면서도 가끔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나를 다시 부를까요? 가끔씩 내가 너무 늙어버린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더 굳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어떤 상황이든 이겨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번 학기 잘 마쳤어요. 성적도 좋게 나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밝았고 그 소식에 저희 부부는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죠. 그래. 아들 정말 기특하구나. 너만 잘 지내면 우리도 힘낼 수 있어. 남편도 오랜만에 웃으며 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성취감과 기쁨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며 유학비를 보냈고 남편은 회사에서 연락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 아들은 학업이 끝나가고 있었고 남편도 그 사이 다시 회사로 복귀해 우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고난을 이겨내고 나니 그때의 힘든 기억도 이제는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 저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학원, 또 공부를 하겠다고? 아들, 공부는 충분하지 않니? 직장 구하고 자리를 잡아야지. 엄마, 요즘 세상은 학사 학위만으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석사 학위가 있어야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더 좋은 곳에 취직해서 엄마에게 보답할게요. 저는 또 한 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하지 못했던 한을 아들에게 풀고 있었던 걸까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또 다시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대학원까지 졸업했고 이제는 우리도 여유를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학위가 있어도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 취업이 많이 힘들지? 네. 엄마 요즘 취업이 너무 어렵네요.
학위만 있다고 취직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들은 자꾸만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아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여러 번의 면접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신 아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우리 부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희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해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의 공무원 시험 준비는 생각 못한 일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공무원이 하고 싶은 거니? 남편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요즘은 안정적인 직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무원이 되면 평생 직장도 보장되고 더 이상 이렇게 불안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희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아들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무원 준비라는 게 단기간에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3년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3년 안에 꼭 합격할 자신 있어요. 그때까지만 저를 좀 더 믿어주세요. 3년이라니. 그 말에 남편과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 또다시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저축은 아들의 유학비와 대학원 학비로 거의 소진되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부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 3년 동안만 더 도와주마.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그때는 네가 반드시 자리를 잡아야 한다. 남편도 옆에서 무겁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 이제는 너도 책임감 있게 준비해야 해. 우리가 너를 돕는 것도 한계가 있어. 우리 부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들의 결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바로 공무원 학원에 등록하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대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시작된 긴 기다림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의 공무원 준비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지쳐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더는 여유가 없었고 매달 생활비와 학원비가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노후 준비는커녕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맞추기도 버거웠습니다. 남편은 더 늦기 전에 일을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아들이 합격할 날을 기다리며 조금 더 참기로 했습니다. 아들, 이번에 시험은 어땠니? 이번엔 좀 부족했어요, 엄마. 다음번엔 꼭 붙을 거예요.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던 것 같아요. 3년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갔고 아들은 아직도 시험 준비 중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3년만 부탁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달라진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남편은 답답해했고 저는 중간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속만 끓였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고 더는 아들에게 전처럼 해줄 수 없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국 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네가 스스로 일어나야 할 때야. 우리가 너를 돕는 것도 한계가 있어.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우리도 이제는 쉬고 싶다. 저는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기에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는 우리가 아들을 무작정 도울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부모님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아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공무원 시험 그만두려고 해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아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 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아들,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알겠어. 마음 고생 많았어. 아들을 꼭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도 알기에 그저 아들이 괜찮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운 좋게도 아들은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의 첫 출근 날, 그동안의 노력과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 직장인이 되었네. 그동안 힘들게 공부만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 남편도 흐뭇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아들은 취직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하려고요. 우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결혼. 벌써. 아직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그 사람과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소식에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고 결혼은 또 다른 책임이 따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결혼은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단다. 네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돈도 아직 많이 모으지 못했을 텐데. 조금 더 일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아들도 우리의 걱정을 알았는지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돈은 나중에 벌면 되잖아요.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은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지만 아들은 그때 사랑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아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아들이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하네. 준비도 덜 된 것 같은데 이래도 괜찮을까? 남편은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도 걱정이야. 결혼 준비는커녕 아직 직장 생활도 안정되지 않았잖아. 그런데 당장 결혼하겠다고 하니 남편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공부만 해왔고 이제는 자기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됐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과 처음 만난 날, 저는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환영의 마음을 담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아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네요. 예비 며느리는 부족한 우리 아들을 많이 도와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집을 방문하고 온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우리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서 집을 해오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서
신혼집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해 미리 준비한 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네 결혼을 위해 준비해 둔 집이 있잖아.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면 되지 않겠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집이 아니라 장모님은 강남에 신혼집을 구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강남이 아니면 결혼을 못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강남?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아들 결혼을 위해 미리 집도 마련해 두었지만 강남에 신혼집을 구해줄 만큼의 재력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얼굴을 마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아, 그건 좀 무리 아니니? 우리가 준비해둔 집도 좋은데 굳이 강남이어야 하는 이유가 뭐니? 여자친구 부모님 집이 강남이기도 하고 자식을 낳으면 교육을 위해서도 강남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들은 고민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는 아들의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만 강남에 집을 마련할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결혼 준비를 해야지. 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니? 아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최대한 정중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려고 했죠. 하지만 대화는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강남에 집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결혼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인데 그에 걸맞는 집이 있어야죠. 예비 며느리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 형편을 설명해 드리려 했지만 그런 대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히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강남의 신혼집은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인 듯 보였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집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혼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남편은 애써 상황을 풀어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도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은 신혼을 강남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결혼은 힘들 것 같네요. 그 말에 아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아들은 결혼조차도 우리 부부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 정말로 강남 집이 아니면 안 되겠니? 우리가 준비해 둔 집에서도 신혼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해. 아들은 답답해하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자친구 집에서는 강남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강남에 집을 마련해 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아,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구나.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사랑이 중요한 게 맞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단다. 아들은 절박한 표정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부탁이에요. 전 그녀 없이는 못 살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아들의 울음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어 울고 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에 집을 마련하라는 요구는 우리의 형편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가진 게 넉넉하지는 않다. 그동안 너를 위해 모아둔 돈이 이 정도인데 더 이상은 무리야. 강남에 집을 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나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울면서 우리에게 매달렸습니다. 부탁이에요. 엄마, 제발 나 그녀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랑하는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울고불고 매달리는 아들의 모습에 차마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우리 부부는 결국 아들의 눈물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보, 우리 어쩌면 좋을까? 이대로는 아들 녀석이 평생 원망할 것 같아. 우리도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눈물이 나더군요. 우리가 평생 모아온 재산을 다 털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아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너를 위해 준비한 아파트를 팔고 우리 집도 처분할게. 그 돈을 보태서 강남에 집을 마련해 주마.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 진짜 열심히 살게요.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아들 앞으로 사둔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땀과 눈물로 모은 돈으로 구매한 그 아파트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결혼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마음 아프게 아들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만으로는 강남에 집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이 속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쩌겠어. 아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 아이가 잘 살아야지.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집까지 처분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남은 돈을 모두 모아 강남에 신혼집을 사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집을 받고는 행복해했습니다.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집을 바라보며 웃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저는 기쁨보다는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니 다행이지만 우리 부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동안의 희생을 생각하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제 아들은 행복하게 잘 살겠지? 5년 전 아들 부부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손녀는 우리의 큰 기쁨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녀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아내와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아들이 불쑥 말하더군요. 오늘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평소에도 자주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입을 떼는 순간부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딸을 영어학원에 보내기로 했거든요. 대치동에 있는 학원이 좋아서 거기로 보냈는데 학원비가 조금 많이 나가네요. 남편과 저는 의아한 눈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얼마나 나온다고 그러니? 아들은 잠시 주저하는 듯 하더니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은 멍해졌습니다. 한 달 학원비가 400만 원이라니요?
대치동의 학원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둘이서 열심히 벌고 있지만 생활비로도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학원비는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아들은 우리 부부에게 손녀의 학원비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들, 잠깐만. 우리가 손녀를 예뻐하는 건 맞아. 그런데 그 학원비가 너무 비싸잖아. 대치동까지 가서 영어를 배워야만 해?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조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세요? 그냥 평범한 학원에 보내면 아이가 뒤처질 거라니까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400만 원을 매달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야? 너희가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애초에 그런 학원에 보내지 말았어야지. 제가 화를 내며 말했죠. 하지만 아들은 되레 저에게 항의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건데 왜 그러세요? 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순간 정말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들이 이젠 부모를 당연히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들, 우리에게 돈 맡겨놨어? 너 결혼할 때도 모든 걸 내줬잖아. 그때 우리 집까지 팔아가면서 네 시혼집 마련해줬는데 이제는 네 자식 학원비까지 우리에게 내달라니.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돈이 있다고 내달라는 거니?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 네가 부모가 되었다면 네 자식은 네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너를 도와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학원비가 그렇게 부담되면 학원을 옮기던가 영어 학원을 보내지 마라. 하지만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좋으세요? 엄마, 아빠도 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사랑이 금전적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결혼할 때도 우리에게 손을 벌렸고 이제는 손녀 교육까지 우리에게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아들, 우리가 너희를 위해 뭘 얼마나 더 해줘야 하는 거니? 네가 가정을 이루었다면 이제 네가 책임져야 해. 우리는 이제 그만 돕고 싶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실망한 얼굴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이젠 그 한계를 정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의 만남 이후 아들 부부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소원해진 사이를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부모로서 자식의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부모님도 언젠가는 지치게 되죠. 결국 자식이 자립하는 순간이 와야 부모도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자식을 위한 또 하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부모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사연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부모님이 언제나 곁에서 무한한 지원을 해주실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할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조언이 오늘 사연 주인공에게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이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